자, 이어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전체적으로 그 네 단계를 걸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 중에서도 7월 혁명 이후긴 한데 이것은 시기상의 문제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걸 좀 중시하시고, 자, 우선 1단계로 우선 하나의 국가를 꿈꿨었던 이 독일에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경제를 좀 먼저 우선시해서 통일을 해보자. 정치적 통일이 안 될 거라면 경제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관세 동맹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게 됐던 계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왜 독일 라인강 같은 경우는 강 상류에서 강 하류까지 물류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옛날에는 뭐 석유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주로 이제 마차 아니면 배를 이용한 운송인데, 아무래도 마차는 가면서 말한테 뭘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배를 이용한 운송을 많이 했는데, 그 라인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내려오는데 50개가 넘는 세금을 걷는 곳이 있었단 말이지. 정확히 말하면 관세. 근데 이제 이게 독일 내에서 상업 발전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기존의 한자 동맹에 있었던 어떤 그 도시들 간에는 관세를 걷거나 그런 일들을 조금 서로 면제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한자 동맹의 도시 수준, 그러니까 뭐 해안가 도시들 수준이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 관세를 좀 없애보자라는 개념으로 관세 동맹이라는 게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즉 이제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죠. 뒤이어서 2단계가 이제 프랑스 혁명, 2월 혁명 이후인데, 반대로 여기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혁명, 즉 무산시민 계급과 어떤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의 정권이 바뀌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는 걸 보면서 독일에서도 나름대로 뭐 민주주의자, 뭐 자유주의자, 시민사회주의자 뭐 이런 분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서 이제 국민의회 또는 국민회의를 열게 됩니다. 사실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두껍구나. 잠깐만. 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싸우게 됐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죠.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통일을 이야기하고, 소독일주의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인데요. 여기서 말했듯이 오스트리아에서의 통일은 아무래도 이 오스트리아의 지역적 특성상 뭐 바이에른 지역에서의 어떤 라틴 계열이라든지 이쪽에 슬라브 계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던 바람에 비게르만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폴레옹이 뿌리고 갔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유주의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라는 거죠. 즉 같은 민족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게르만이 비율이 적은 건 아니지만 순수 게르만이라기보다는 다른 민족들까지 합쳐져 있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대독일을 이야기하느냐, 또는 프로이센만으로 구성된 어떤 그 올리 게르만만의 소독일주의를 주장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로 둘이 싸우게 되고, 실제 승리하게 된 것은 이제 소독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표단은 당시 프로이센의 황제였던 비렐렘 1세를 찾아갔지만, 비렐렘 1세는 거절을 해요. 비렐렘 1세는 자기는 뭐 독일을 아직 이끌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비렐렘 1세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이들은 자유, 뭐 인권, 민권 이런 것들을 더 중시했던 사람들이지만, 자, 그래서 3단계는 이제 비렐렘 1세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을 등용하여, 그 천재죠. 비스마르크를 등용하여 독일을 통일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철혈 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철혈은 무기와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기와 군사. 즉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둥아리를 털어서 통일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피를 흘리고 무기를 준비하는 과정, 즉 무력을 활용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프로이센이 자신들의 어떤 독일 내의 경쟁자이자 자신들 중심으로, 즉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과정에서요, 굉장히 전쟁은 빨리 끝나게 되고, 근데 전쟁이 빨리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에게 죄송해요. 독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굉장히 빠르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게 어떤 전쟁 배상금이나 영토나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배상금이나 영토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청일전쟁이라든지 러일전쟁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 프로이센은 지금 독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건 독일 내에서의 라면 오스트리아지만 유럽 전체라면 나폴레옹 이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는 유럽 전체의 제1장이었던 프랑스의 어떠한 견제나 어떤 간섭을 막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편을 들어준다면 굉장히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오스트리아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독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어떤 뭐 금전적인 또는 영토적인 요구를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중심으로 북독일 연방을 만드는 것을 인정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영토 날아가고 금액 날아갈 거 생각하고 있던 오스트리아에서 완전 개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 사이에는 그 이후에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가 뭐 배알이 꼴렸던 건 안 꼴렸던 건 아니지만 실제 오스트리아의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게 복수전을 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전혀 교육과정 외부의 영역이라서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필기엔 없을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프로이센과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탈리아의 통일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은 베네치아를 점령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이센과 나폴레옹이 싸우고 있던 그 시점에 이탈리아는 또 로마 교황령을 점령해버리면서 여기 보이는 이 베네치아 지역과 교황령 지역 그러니까 회복을 못하고 있었던 이런 영역들을 이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하거나 프랑스가 전쟁을 하느라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홀라당 뺏어버립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도 뭐 독일과의 뭐 복수전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은요,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유럽 최강의 대국이었던 프랑스를 고립시켜서 프랑스와 그 기타 국가들 간의 균형과 유지를 통해서 평화를 찾으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4단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는 맞짱을 한번 시원하게 뜨게 되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고에서는 나오긴 했거든. 여러분 필기에는 없을 건데요. 엠스 전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이제 그 원인이 돼가지고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어떤 전쟁이 격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 이긴 건 프로이센. 이때 당시 이제 프랑스 황제가 아무래도 호구왕 나폴레옹 3세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공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굴욕을 겪었다. 아니, 우리나라의 경복궁에서 일본 천황이 저기 즉위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니까. 이러한 대굴욕을 겪었던 나폴레옹은 당연히 퇴위를 하게 되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식민지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독일도. 그런데 식민지를 먹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비스마르크는 그렇다면 최대한 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야금야금 굉장히 느린 속도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비렐렘 1세가 죽고 나서 그 2세 경영이었던 비렐렘 2세가 올라오고 나서부터 자, 비렐렘 1세가 왕이 올랐을 때만 해도 프로이센은 그냥 독일 내에 어떤 영방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 비스마르크 이후에 북독일을 전부 통일을 하고 굉장히 강력한 유럽에서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를 꺾었던 그런 초강력 국가가 되어 있던 프로이센의 왕자로 태어난 비렐렘 2세는 비스마르크가 주장하는 균형, 고립, 프랑스에 대한 고립, 평화 이런 상태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자마자 비스마르크를 실각시키고 본인 주위에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 팽창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 기존에 있던 세력과 충돌하게 된 것이 바로 첫 번째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이탈리아의 통일 상태를 볼까요? 이탈리아는요, 여기 보이듯이 일단 이탈리아 왕국이 요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를 병합하는데 요때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전쟁할 때고 로마 교황령의 병합도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이제 이거는 선생님 손끝이 미치지 않고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탈리아 왕국을 만드는 다시 말해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해서 힘쓴 세 사람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정신적인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한 마치니와 정치적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한 카보우르 그 다음에 군사적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한 가리발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치니는 우리가 빈 체제의 어떤 그 흔들림 또는 뭐 동요 이런 거에서 배웠던 그 카르보나리 당 출신인데
카르보나리당이 어떤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청년 이탈리아당을. 이때 문제는 이제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왕정 중심으로 가려는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국가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배척당했던 사람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통일의 필요성 자체를 이탈리아 전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각인시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보르는 샤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에요. 재상으로 등장한다는 건 비스마르크와 연계할 수 있는 형태가 좀 생각이 되겠죠. 네, 그런 형태의 문제도 분명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샤르데냐 왕은 이제 에마누엘레 1세라는 사람인데 뭐 거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고요. 우선 샤르데냐는요, 이탈리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유럽의 열강 중 하나였던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샤르데냐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나폴레옹 3세가 도와주게 되죠. 그럼 왜 나폴레옹 3세는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도와주냐? 왜냐면 나폴레옹 3세 때 했었던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샤르데냐가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쳤기 때문이잖아. 그지? 문제는 이 나폴레옹 3세를 도와주면서 그 대가를 준 게 니스와 사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입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보이 출신의 한 대단한 이탈리아 영웅이 있었고 그 영웅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도 역시 영토를 팔아서 이탈리아 통일을 했다는 그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일 신라가 약간 평가받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 카보르가 진짜 어마무시한 그러한 업적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통일에 정말 큰 지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내부에서의 카보르의 인기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리발디를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샤르데냐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물리치고 이탈리아의 중부와 북부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가리발디 같은 경우는 진짜 이탈리아에서 거의 이순신급으로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우선 청년 이탈리아당 출신이고 의용군을 만들어서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해 나갑니다. 이 의용군은 이제 붉은 셔츠 천위대 또는 붉은 셔츠단 이런 식으로 실제 사료에서 등장을 합니다. 세계사 사료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붉은 셔츠단과 검은 셔츠단,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두 가지 셔츠단인데 둘 다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붉은 셔츠단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검은 셔츠단은 나중에 무솔리니가 활용한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한판 뜨려고 올라가고 샤르데냐 왕국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남북을 서로 이제 통일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게 되면 이게 누군가가 승리한다 한들 진짜 상처뿐인 승리가 될 거고 필요성의 법칙이 되겠죠. 반대로 안 된다면 남북으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카보르가 있었던 그 샤르데냐 왕국에 가리발디는 자기가 점령했던 땅을 전부 헌납합니다.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진짜 간지가 폭발하는 사람인 거죠. 간지가 폭발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탈리아에서의 굉장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은요, 독일과 이탈리아는 서로 이제 통일을 하는 건 비슷했지만 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들이 있어요. 우선 사상은 민족주의고 당연히 민족주의입니다. 이탈리아는 라틴인 중심으로, 그다음에 독일은 뭐 게르만인 중심으로. 그다음에 군국주의 방식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한 것도 똑같은데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제 통일에서 정치 통일로 먼저 나아가느냐, 또 반대로 정치 통일을 하고 경제 통일로 나중에 나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